투자자들은 뭐 매일매일 시간별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요. 조금 더 깊은 시각으로 맥을 짚는 시간입니다. 딥사이트 시간인데요. 퀀트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진 강환국 작가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오신 게 9월이네요. 9월 초반이었는데 9월이 굉장히 어려운 달로 지금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고 10월 넘어가면서 11월에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에 매수 시그널이 잡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뭐였었죠?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나오겠죠? 네네. 보면은 이제 2로 끝나는 해 그때 보통 미국 주식의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네. 네, 저기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그때 보통 미국 주식이 저점을 보인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4월 기법 그러니까 11월, 4월에는 주식시장이 매우 좋고 5월, 10월에는 안 좋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씩 있어요. 19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요. 캠피셔네요. 네. 이거 아니요. 말고요? 다음이요. 요거요. 네. 요거 보시면은 이제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이 나옵니다. 저 오렌지 색이 보면은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을 경우의 수익률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파란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5월, 10월에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면은 1995년에 우리가 1억이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커스피 시장에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돈이 지금 2,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2,7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도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 독일 이런 데도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저 윈터가 11월, 4월의 수익이고 썸머가 5월에 10월 수익이고요. 그 옆에는 독일도 보입니다. 윈터가 11월, 4월 그리고 썸머가 5월, 10월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늘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를 말하게 되는데요.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89년에 4만 정도를 찍고 지금도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3만 이하더라고요. 2만 8천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윈터 그러니까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이 한 잃어버린 10년으로 축소가 되고 그 후에 계속 신나게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 시그널이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게 지금 막 2022년 10월 말 요때 왔죠. 네. 그런데 뭐 중간 선거나 혹은 이제 뭐 사이클상 얘기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이자가 겹치는 해들이 저점을 만들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 약간 좀 열람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은 좀 통계보다는 미신적인 요소 아니에요? 근데 이 미신이 등장한 게 1962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1962년에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거를 발견하셨어요. 근데 82년, 2002년 그때도 계속 맞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주식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맨날 주가가 반등하면은 그냥 거기서 끼워 맞춰가지고 이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데이터를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퀀트 투자를 하시니 퀀트는 이제 정량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뭐 추세를 찾아내거나 혹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11월부터 4월까지 뭐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궁금한 게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11월부터 지금 찬바람 날 때부터 4월까지 수익률과 그다음에 여름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이건 뭐 데이터로 검증을 하신 거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샘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실 제가 6개 국가만 갖고 오기는 했는데 나머지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예외인 국가가 거의 없어요. 아까 캠피셔 나왔던 거는 어떤 사진이 안 지나갔으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쑥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켄 피셔도 요 중간 선거 이론의 신봉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네네. 본인의 책에서 이걸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게 지금 조선 비즈인가 조선 일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4분기에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83%다.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에 오를 확률이 보통 83%였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내년도 있죠.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오를 확률이 한 87.5%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6.6에서 5.5%그 정도 많이 오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고 하면은 3분기 정도 합쳐가지고 한 20% 정도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는 건데요.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는 꽤 큰 호재가 되겠죠. 켄 피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 네, 책 네네. 거의 다 읽었고요. 네. 켄 피셔도 약간 그런 퀀트 비슷한 정장적인 본인이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가면서 하는 투자자예요. 필립 피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시장에서 속설, 통념을 믿지 마라는 게 켄 피셔 얘기거든요. 너 해봤니? 네가 돌려봤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켄 피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좋아합니다. 저도 맨날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는 미신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그냥 데이터 백업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국에서 물어보죠. 해봤니? 하고. 네. 정주영 회장이 거잖아요. 너 해봤어? 네. 임자 해봤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쇼킹한 얘기로 그러니까 투자는 11월부터 4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11월부터 11, 12, 1, 2, 3, 4, 6개월이군요. 정확히 6개월입니다. 네. 6개월 투자하고 나머지 5월에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통계로 나오잖아요. 5월에 많이 하락하고 9월도 많이 하락하죠. 그죠? 9월도 많이 하락하는 편이고요. 네. 그 5월에서 10월 중에 7월 한 달만 조금 좋은 편입니다. 네. 여름에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5월부터 여름에는 이제 휴가 다니고 놀고 주식 비중 확 줄여놓고 11월에 이렇게 올리고 통계는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참 쉽진 않죠.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9월에 오셔서 10월 말에 매수 타이밍이 모인다. 11월부터 좋을 수 있다.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비중을 늘리셨습니까? 주식을 사셨습니까? 네, 그 수요일, 목요일에 이틀 걸쳐가지고 네. 한국, 미국 주식 매수를 좀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거는 이번 주. 이번 주에 네네. 아. 바로 이틀 전, 하루 전에요. 네.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좀 미국 시장 진입해가지고 열심히 사고 왔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쪽 이제 그래서 퀀트 투자는 지금 뭐 섹터별로 어디 뭐 예를 들면 친환경이 좋으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런 이슈를 쫓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퀀트 투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 작가님 그 레이더에 퀀트에 걸린 그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그거는 공개해 이제 주실 수 있으시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종목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갖고 네, 네,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뺐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 뽑아놓은 기업들의 섹터와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다시피 700억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그 전부 다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업종도 이제 대충 얼추 저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사고 나서 이 종목들의 이름을 벌써 까먹었습니다. 제가 산 기업들이 뭔지 지금 기억도 못해요, 사실. 네. 이걸로 이제 끝났고요. 네.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산 이유가 있죠. 그 네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개별 기업을 보지는 않고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치 지표가 있고 성장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부도 리스크나 뭐 그런 리스크는 피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네네.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을 본다라고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의미는 이 기업이 아무래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뭐 오래 보유할 건 아니거든요. 맥시멈 6개월 동안 보유할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6개월 동안에 부도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장성만 보면 안 되는 게 가치 지표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죠. 성장만 미친 듯이 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지표인 PSR, PGPR, 퍼라는 지표들로 일단 이 기업이 싼가 비싼가 그거를 예. 좀 평가를 하고요. 그 중에서 매출액, 매출총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산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기업의 통합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순위를 매기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20년 동안에 꾸준히 투자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까 이런 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결과가 그 밑에 있는데 이제 1분위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런 순위가 가장 높은 상위 10% 기업들이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통합 순위가 가장 낮은 기업들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통합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합 순위 그런 통합- 지표들을 묶어서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엘 브란트처럼. 그렇죠. 8개 네네. 랭킹이 각각 나오고 그 랭킹을 묶어서 이제 통합 랭킹을 매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도 과목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영수, 과학, 사회 이렇게 하는데 평균을 내야죠. 그렇죠. 예. 전교 1등을 매길 때도 당연히 그 각각 시험에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겠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위 그 전교에서 이제 우승한 아이들이 네. 연봉의 수익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8개 통합 순위가 매우 안 좋은 소위 이제 열등 기업들은 수익이 매우 저조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왼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샀겠죠. 네. 조금 전에 그 어떤 종목을 담았나 표 한번 보여주면요. 아, 네. 종목을 언급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괜히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종목 언급하면 그 종목 그냥 사실은 본인의 분석 없이 사실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거는 업종 죄송합니다. 업종 전체 시가총액이 아니라 저 기업의 시총이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네. 기업들 산 거죠. 그죠? 그렇죠. 왠지 제가 기업까지 밝히면은 제가 먼저 사고 이제 유도하는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철컥철컥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퀀트 투자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쭉 리스트를 매겨서 소팅을 해가지고요. 좋아진 걸 공통분모를 뽑아서 그 기업을 사고 또 일정 부분이 되면 그게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중에 당연히 다 오른 게 아닙니다. 다 오르지 않죠. 네. 그죠? 네. 그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 4월에 이거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 너 작년 6개월 그 12월 4월에 얼마 벌었냐 하니까 33% 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분명히 주가 지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20개 종목 중에서 한일 사료라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 매수 추천이 아니고 그때 얘가 6배 올라줬대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펀드 투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20개 종목 투자를 하는데 그 한두 개 종목들이 빵 뛰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중에 한 분이 퀀트 투자 도전해서 하신 분이 강 작가님 어머님이시라며. 아, 지금 제가 어머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고 계시지만 네. 그 전에는 제가 드린 종목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은 야 이건 좀 부족하다, 좀 배우자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매주 개인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할 때는 아닌가요? 레슨 중인 거죠? 그렇죠. 네. 11월 1일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매수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뭐 좋을 거야 뭐 그렇게만 하고 편하면 되겠어요. 그걸 실제로 적용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신 거고요. 그럼 지금도 강 작가님의 그 시기적인 계절적 시즈널리한 투자는 명확하네요. 11월부터 내년 봄 4월까지 보유할 거고 5월부터는 또 이제 주식을 줄이거나 비우실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비울지 아니면 조금 놔둘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11월, 4월의 수익이 매우 좋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5월, 10월에 연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 4월이 매우 안 좋았다 하면은 그 다음 5월, 10월은 보통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내년 지금 금리 인상의 긴축 기조 이게 이제 연말 내년 초 뭐 방향 전환 속도 조절하는 게 봄, 여름, 하반기를 좋아질 걸로 보는데 그건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죠? 정책이나 이런적 시각이니까 강 작가님이랑 시각이 계절적 시각이 다르다. 왜 그러냐? 그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아까 그 분류하신 퀀트의 기준 가운데 지금 시장은 확연히 좀 대형주들이 다시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냐 소형주냐. 근데 이미 뭐 편입하신 걸 다 소형주만 편입을 하시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편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이 돌아올 때는 대형주가 먼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먼저 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당연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다시 올 때 어떤 친구들이 더 많이 오르는가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대형주가 오르는 거, 중소형주가 오르는 거, 그리고 이제 초소형주가 오르는 거 분석을 당연히 다 해봤는데 결론은 초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네. 중소형주도 아니고 초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들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들도 당연히 오릅니다. 시장이 네, 오르면요. 네, 그러나 그 예를 들면 2020년 3월 그 코로나 끝나고 오른 폭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요. 네. 중소형주들이 오를 때는 그게 이제 중소형주 투자의 이제 매력인 거죠. 대부분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시총을 가능하면 뭐 한 5천억 이상
최소 3천억 이상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적은 것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소형주도 아니고 초소형주라고 하면 제 어림 생각으로 뭐 시총 한 1,500억 미만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아, 정확히 말하면은 네. 700억 미만입니다. 700억 예. 미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예. 아, 그래서 소형주 투자에서 핵심 오브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적자 기업은 무조건 다 빼세요. 그 적자라는 거는 최근 분기 그리고 최근 4분기 적자는 기업은 무조건 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니요, 순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종목도 당연히 무조건 빼야 그렇겠죠. 됩니다. 네, 네. 그거는 거래소에서 야 이거 좀 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주는 건데 굳이 그거를 거래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관리 종목, 적자 종목 무조건 제외.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퀀트 투자의 달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신다 그랬나 지난번에? 강한국 작가님? 달인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괜찮네요. 네. 예. 전체적인 그 투자의 아이디어,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냥 실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고민은 강한국 작가님처럼 대부분이 사실 투자를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마무리 좀 보겠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서 4월 뭐 이렇게 혹은 또 경기가 좋을 때만 투자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 쪽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차이는 않죠. 네. 예. 기록 퀀트나 계절적 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보통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겠네요. 평균 뭐 한 달, 두 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콘트 투자를 하면은 시장 수익률을 능가 못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예. 능가 못하기가 어렵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장이 다 좋았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한 50년 이렇게 평균 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한 8, 9% 정도 수익률이 나고요. 주식이. 좀 뭐 예. 8, 9% 10%? 그 정도요? 예, 네. 우리나라는 한 7% 이 정도로 나는 거 연평균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수 인덱스가 뭐 25% 이상 오르지 않았겠어요. 올해는 뭐 25% 빠져 있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펀드 투자에서 지금 플러스입니까? 올해는 제가 아쉽게도 마이너스 3%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시장을 이겼냐? 네, 시장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시장은 뭐 지금 인덱스가 뭐 20% 이상 빠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돈을 벌어야죠, 12월까지. 네. 그러면 그런 펀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손절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사실 이게 상승장이 오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락장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올해 3% 잃었으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올해 뭐 3%만 손실 봤으면 너무 행복하죠. 지금 투자자들은 뭐 훨씬 많은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경험인데요. 네. 그러면 혹시 손절 얘기를 더 해야 되나? 손해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게 다음 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절 그런 뭐 라인이나 기준이나 방법들이 좀 있어요, 강 작가님만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 표를 하나 가져오기는 네네. 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네. 그 요 내용은 네. 그 제가 이제 10월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배틀 플랜입니다. 사실 저는 그 굉장히 안타까운 게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때 얘를 언제 팔지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99%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얘가 올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면은 아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더 갈 수 있어 이러고 네. 있고 그리고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위 그 계속 보유를 하고 이제 그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사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더 이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가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고요. 20%를 매수했다. 네, 만약에? 이미 그러면. 매수를 했고, 이건 끝났고요, 이미. 네. 끝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는 60%는 이제 주식으로 하고, 이제 주식 네. 펀트로 하고, 예. 40%는 ETF를 사용하는 그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끝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20%를 사고 한 달 동안에 얘가 오르면은 제가 추가로 20%를 들어가고 12월 말까지 또 오르면은 또 20%를 들어가서 60%를 채울 겁니다. 이게 네, 오를 때 타는 피라미드 기법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S&P 있습니다. 500을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겁니다. 3,400 나오는 것들은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얘가 안 오를 떨어질 수가 수도 있는 있죠. 거죠. 예, 예. 이제 안 오르면은 S&P가 3,430 이하로 하락하면 지금에서 한 10% 정도 미치네요. 네. 그러면 제가 산 모든 포트폴리오를 싹 팔고 나갈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20%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싹 팔고 나가도 아마 제 자산의 1에서 2% 정도 손실을 볼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서 그렇죠. 전체 자산에서. 네. 그리고 그럼 12월 말에 재진입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대부분 투자자들은 안 될 것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손절을 못 하고 어영부영 손절이 뭐 마이너스 30, 50, 70, 90%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1월에 애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를 네네. 채웠는데 추가 그 매수를 후에 이제 했어요. 작살나는 겁니다. S&P 500이. 그럴 수도 있죠. 그 경우는 제가 자산의 4에서 6% 정도를 잃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짜증이 많이 나겠지만 뭐 제가 못 버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 또는 1월 말에 진입할 거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플랜이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닌데 예. 저는 플랜이 있고 이거 보시는 분 대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매수, 매도 계획이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받을 때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안 됐을 때 깨질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가 이미 딱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올라가면 어느 정도에서 실현을 해요? 매수 그 실현을 안 할 겁니다. 4월 말에 근데 그때 실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한 정해놓은 기한까지 계속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당연히 10월 말에 사고 12월 말에 추가로 사고 12월 말에 산 다음에 계속 오르는 거를 제가 바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물론 이제 제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경우에는 4월 말에 그냥 전량 매도 또는 대폭 축소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투자를 한 종목에만 다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고 대부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2% 당신 자산에 손해 나면 일단 좀 쉬고 6% 손실 나면 그 알렉산더 엘더 같은 경우 그죠? 예, 뭐 한 달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퀀트 투자 얘기를 쭉 했는데요. 뭐 좀 정리와 함께 좋은 말씀을 예? 정리를 좀 뭐 표 안 하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또 보여주세요? 안 한 거요? 예. 그 하나 있죠. 그게 네, 뭐냐면 네, 조금 전에 주십시오. 제가 3,432를 말했는데 네. 도대체 이게 뭔 숫자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S&P 그거를 기준으로. 잠깐 네.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분기에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네. 사실 거의 그 다음 분기부터는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게 2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박살이 났어요. 3분기에도 소폭 손실이 있었는데 보통 그 큰 박살이 난 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에 시장을 바라보면은 거의 매번 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2분기, 3분기 엄청난 비관론이 많이 펼쳐졌잖아요. 이제 세상은 뭐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한번 세게 망한 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에 다시 와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더라. 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 한번 세게 빠진 후에는 최고로 맥시멈 어느 정도 빠질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 보통 10에서 12% 정도로 많이 봅니다. 그 12%가 3,432예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다 퀀트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30초 정도만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퀀트 투자를 안 하시면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둑 대회에서 알파고를 갖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왜 알파고를 안 가지고 바둑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어머님 잘 되시는 거 좀 보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책으로 나올 겁니다. 예, 퀀트 투자 하나의 투자의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성공하고 그 방법의 전도사가 되신 거고요. 강한국 작가는 우리는 또 각자 나름의 또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딥사이트 퀀트 투자로 고민하시고 또 조언 주시는 강환국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앉아 계세요.